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끼익거리는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하루 일과에 지친 몸을 이끌며 집안에 들어섰을 때 어두컴컴했던 방 안의 센서가 주인을 인식하면서 천장등과 함께 공기정화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방 안에는 몇 개 되지 않는 가구가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었고, 이는 집주인의 성격이나 삶이 얼마나 팍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보였는데, 그럼에도 이 허름한 아파트 한켠에 살고 있는 주민 스즈키 사토루는 한정된 재산을 도둑 맞을지도 모르는 가구나 집의 보수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가 사는 집은 훔쳐갈 만한 것도 없었고, 급여는 쥐꼬리만 했으나 꾸준히 저금할 정도는 되었으며,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가 유일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잡생각을 떨쳐낸 스즈키 사토루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공기정화용 마스크와 보안경도 벗어 물을 적신 타올로 오염된 두 손과 얼굴 주변을 훔쳤습니다. 이후 냉장고에서 오늘의 저녁을 무심하게 꺼내들곤 자신이 직접 마련한 가장 비싼 의자에 몸을 기대며 음식을 입안에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고기만 향이 첨가된 겔에서 맛을 기대할 순 없었지만 포만감은 충족시킬 수 있었고,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할 수 있었으니 단돈 220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토루는 검은색 전원 플러그 케이블을 들어 자신의 목 뒤쪽에 인공이식물인 소켓에 플러그를 연결했는데, 순간 그의 시야에 빛이 들이닥치며 완전히 새로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현재 몇 개의 화면이 띄어져 있어 사토루는 허공에 손을 뻗으며 그것을 조작하기 시작했는데요. 플러그와 연결된 인간의 뇌를 신경 나노 인터페이스가 기능을 확대시켜 사토루의 뇌 내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CPU가 삽입되어 있었죠. 그가 생각만 하면 화면은 금세 뉴스로 변환되었고, 이내 뉴스를 꺼버린 그는 머리를 덮어버릴 정도의 헬멧을 뒤집어 쓰며 현재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것을 실행시켰습니다. 다이브 마시빌리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줄여서 DMMORPG라 불리는 이 게임은 위그드라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그드라실은 초현실 감각을 뛰어넘는 가상현실 게임이며 방대할 정도의 자유도를 자랑하는 스케일로 인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스즈키 사토루 또한 이 게임에 빠져 있었으며 그가 재산을 들인 몇 안 되는 가구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그가 머리에 쓴 헬멧은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기록하여 해커가 사람의 뇌를 해킹했을 때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읽고 사토루의 시야가 환하게 변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뼈로 이루어진 이형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지만 그는 놀라는 기색 없이 익숙한 듯 그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고, 눈앞에 30분의 18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을 때 이미 게임 내에 18명의 플레이어가 접속해 있다는 것을 사토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홈 버튼을 누른 사토루는 잿빛으로 이루어진 방으로 이동되었는데, 그곳에는 사전에 사토루를 기다리고 있었던 클랜원이 그를 맞이하여 사토루를 살짝 놀라게 했습니다. 모몬가씨 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한 클랜원의 정체는 사나운 맹금류의 머리에 등에는 날개가 달렸으며 금빛으로 화려해 보이는 아이템을 장비하고 있는 페로론 치노였습니다. 페로론 치노 또한 방금 막 로그인을 했는지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며 잿빛의 방을 빠져나가 복도를 걷기 시작했는데요. 모몬가인 사토루의 눈에 페로론 치노의 모습은 평소와는 뭔가 달라 보였고, 이내 그는 위화감의 정체가 페로론 치노가 걸을 때마다 발생하는 금빛 입자에 의한 것이란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펙트 효과에 모몬가는 페로론 치노에게 새로 발견된 지역에서 출몰한 몬스터의 데이터 크리스탈 효과냐고 물었지만, 페로론 치노는 이를 부정하며 캐시샵에서 구입한 캐릭터 이펙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배신감을 느낀 모몬가는 어떻게 자신과의 우정을 배신할 수 있냐면서 페로론 치노를 질타했고, 그런 모몬가를 향해 페로론 치노는 두 손을 모아 사과의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모몬가를 비롯하여 페로론 치노와 우르베르트 어레인 오도루는 일명 무과금 동맹이란 것을 맺고 있었는데, 위그드라실에서는 장비에 담을 수 있는 능력치가 한정되어 있었고, 때문에 전투를 위한 능력을 담을 데이터 크리스탈에 겉멋을 위한 치장용 데이터를 할당하는 것은 하드게이머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페로론 치노는 자신의 콤보인 태양 떨고기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 크리스탈을 오로지 고급품만으로 장만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클랜의 리더인 어느 인물의 이펙트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클랜
팀장이자 모몬가가 빚을 진 터치미라는 플레이어였습니다. 페로론치노의 말을 들은 모몬가는 터치미의 이펙트를 떠올리면서 그건 꽤 멋졌다고 동의를 하기도 했는데, 터치미는 변신 히어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특정 포즈를 취하면 폭발 이펙트와 함께 정의 강림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상당히 화려한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몬가로선 글자까지는 좀 어떨까 싶었지만 페로론치노는 그 모든 것을 멋있다고 생각했으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금가루가 떨어지는 캐시 아이템에 과금한 것이었는데요. 비록 페로론치노에게 배신감이 들기는 했지만 이러한 실없는 대화도 리얼 쪽에선 나눌 기회도 나눌 상대도 없었으므로 모몬가는 웃음을 터뜨리며 서서히 통로에 앉게 도달했습니다. 통로에 넘어있는 것은 클랜의 거점 중 회의장으로 사용되는 방이었는데, 거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간소한 장소이긴 했으나 애초에 쓸데없이 데이터 크리스탈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던 클랜원들이었으므로 지금의 장소에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몇 개의 소파와 의자들이 아무렇게 놓여져 있었고 저마다의 포즈로 앉은 이영종의 아바타들 18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클랜원들에게 인사 이모티콘을 날린 두 사람은 적당한 장소에 착석하였고 곧이어 클랜의 창설자인 터치미가 인사를 위해 다가왔습니다. 은색의 성기사를 떠올리게 하는 외견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휘날리는 붉은 망토, 망토에는 그러한 움직임을 주는 캐시 아이템이 부여되어 있어 몇몇 클랜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착석한 터치미에게 페로론치노가 오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터치미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여느 때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개인적으로도 바꾸고 싶은 사항이 있다는 등 말꼬리를 흐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에 그와는 명백히 다른 모습에 모몬가가 의아함을 느꼈을 때 페로론치노의 누나인 부글부글 차주전자가 입장하여 의식을 빼앗겼는데요. 그녀는 핑크색 슬라임 형태의 이영종 아바타를 두르고 있어 타 클랜원들보다 훨씬 이목을 끌게 만들었는데, 그녀가 도착함을 기점으로 터치미가 클랜원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정례회의라는 이름으로 거행되는 이 회의는 새롭게 손에 넣은 정보나 자신이 탐험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위그드라 실의 세계는 아직 30%밖에 밝혀지지 않아 모든 미스테리를 풀어내기 위해선 협력이 필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밸런스를 한 번에 뒤엎을 만한 위력을 지닌 월드 아이템도 총 200개 중 현재까지 50개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보를 손에 넣고자 하루하루 위그드라 실의 탐험에 열을 올리는 것이었죠. 회의의 첫 시작은 닌자의 외견을 지닌 유저 니시키 엔라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발표, 무려 미발견 던전을 찾아냈다 말했습니다. 니시키의 말에 클랜원 일동은 탄성을 내질렀으며 서로 앞다투어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위그드라 실은 기본적으로 9개의 월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월드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방대하여 그 세계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장소를 찾았다는 것은 특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던전을 가장 처음 발견한 길드에게는 길드 순위 점수가 부여되어 길드의 명성을 보다 널리 떨칠 수 있었고, 최초로 던전에 입장하면 보너스가 주어져 평소보다 10%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미발견 던전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곧 캐릭터 개개인의 강화로 직결되는 일이었고, 개개인의 강화는 곧 길드의 순위로 이어져 위그드라 실에서의 정보 수집은 그야말로 목숨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었죠. 이때 어디서 그것을 발견했는가? 라는 질문이 날아왔는데, 질문의 주인은 양의 머리를 가진 악마계통의 이영종 아바타, 위그드라 실을 통틀어 9명뿐이 존재하지 않는 월드급 중의 한 명인 우르베르트 어레인 오도르였습니다. 니시키는 그의 질문에 헬헤임에 있는 거대 동늪지에서 발견했다 대답하였고, 이에 고문도구를 장비한 외계인형 아바타인 타블라 스마라그디나와 식물계의 이영종 아바타인 뽕실모에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니시키가 발견한 장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탐색을 마친 지형이라 미발견 던전이 등장할 요소가 매우 적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동늪지대에는 투베이그라는 몬스터가 대량으로 스폰되어 눈에 띄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형이었는데, 이에 니시키는 눈빛을 빛내며 조용히 다가가 한 번에 머리통을 날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캐릭터 빌드는 은신에 치중되어 있어 그야말로 더 닌자라는 느낌을 최대한 살린 캐릭터가 되었고, 특히 위그드라 실에선 뒤에서의 공격은 백어택에 대한 보너스 판정이 들어가 몇 배나 되는 데미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니시키는 은밀, 백어택, 헤드샷이라는 콤보를 이용하여
한 방 한 방에 막대한 데미지를 가할 수 있었으나 그 대신 방어력이 천조각이라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자신만의 드림 빌드를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림 빌드란 위그드라실에선 세컨드 캐릭터, 즉 부캐를 생성하는 것이 금지된 행위라 기본적으로 처음 만든 본캐에 모든 시간과 재력을 쏟아부어 최강의 캐릭터로 키우는 게 기본적인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플레이어들은 이런 파워인 플레이를 따라가는 테크트리를 타기보단 자신만의 꿈의 빌드를 목표로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함성을 내질러 여러가지 버프나 디버프를 부여하는 야만전사 직종은 전위 스킬을 함께 찍을 수 있는 뱅가드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정석이나 드림 빌드의 경우 음유시인을 선택하여 함성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말 그대로 컨셉 위주의 플레이를 뜻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식의 컨셉 빌드는 힘을 추구하는 위그드라실에선 파티 전력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별로 환영받지 못했고 모몬가의 클랜원들 중에서도 드림 빌드가 있기는 했지만 이들이 배척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형종 아바타인 외견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니시키의 설명에 납득을 한 클랜원들은 그 다음으로 던전을 공략할 것인가 정해야 했는데 이에 두 사람 처음 질문을 던진 우르베르트와 근육내라 불리는 여성 유저 야마이코가 동의표를 던졌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던전에 입장하면 평소보다 10%는 더 많은 보물상자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보물상자에는 일반적인 드롭 아이템보다 더 좋은 물건들이 들어있어 모몬가 또한 두 사람의 생각을 지지했는데요. 분위기적으로 대부분의 클랜원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흐르자 터치미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던전을 공략하겠다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한 가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우선 이 클랜을 해산하고자 합니다. 터치미의 입에서 나온 대사는 클랜원들을 혼돈에 빠뜨리고도 남는 것으로 그가 이유를 말하기도 전에 우르베르트가 터치미를 질타하여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우르베르트는 터치미에게 당신이 그딴 식의 이기적으로 나오니 그가 떠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모몬가는 우르베르트의 말에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때는 아직 클랜원이 9명일 당시 모몬가를 비롯하여 터치미와 니시키 엔라이, 무인 타케미카즈치와 아마노마 히토츠, 그리고 위시3와 에이전트 1, 마지막으로 플랫풋과 그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최초의 클랜 나인즈 오온 꼴일 때의 일이었는데 이형중의 플레이어는 지금까지도 특정 직종의 전직 도권 달성을 위해 PK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그들은 모험을 즐기기 위해 위그드라실의 전투를 여행하고 다녀 스스로들을 자조하는 느낌으로 그러한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그와 터치미 사이에는 무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클랜을 탈퇴했을 뿐만이 아닌 게임 자체도 그만두게 되어 그와 가장 친했던 우르베르트는 대단히 분노하였고 해당 사건은 모몬가에게도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클랜을 해체하겠다는 터치미의 말에 우르베르트는 다시 한번 역정을 내며 욕지거리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는 평소 우르베르트가 점잖은 말투를 사용해가며 악역의 고집을 부리는 컨셉조차 버린 모습으로 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모몬가는 당황하지 않고 우르베르트를 달래가면서 터치미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터치미는 성급하게 말해버린 자신의 경솔함을 사죄하면서 현재의 싸늘한 분위기를 날려버릴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드 창립. 현재 나인즈 오운꼴은 그 멤버의 수가 41명이나 되어 애초에 클랜명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클랜이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커지고 말하는데요. 때문에 터치미는 클랜을 해산하고 길드로 새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터치미의 말에 클랜원들은 환호 소리를 내며 그의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정식 길드로 발돋움하게 되면 클랜일 때와는 다른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길드의 최대 인원은 100명으로 특정 퀘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스크롤 아이템을 사용해야 설립할 수 있으며 클랜 당시보다 여러가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지만 길드명과 길드마스터는 한 번 정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등 여러모로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터치미의 말을 들은 우르베르트는 그제서야 콧방귀를 뀌며 진즉에 그렇게 말할 것이지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모몬가는 마음을 쓸어내렸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쓸쓸한 기분을 느꼈는데 모몬가에게 있어 위그드라실의 활동은 사회활동을 제외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쏟아붓고 있는 특별한 것이었고
그렇게 추억이 가득했던 나인즈 오운골이 사라지는 것도 조금은 서글프게 다가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감상에 젖기도 잠시 터치미는 스스로 클랜 마스터직을 내려놓고 길드마스터 또한 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면서 누군가 길드마스터가 되고 싶은 분이나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가를 물었는데, 이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터치미 스스로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클랜이 길드가 된다면 길드마스터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모몬가였는데, 터치미는 개인적으로 모몬가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감상을 빠져있던 사토루의 정신을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모몬가는 기겁을 하며 왜 이 타이밍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왠지 모르게 주변에서도 모몬가라면 나쁘지 않을지도 같은 분위기가 흘러 그는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아무도 지원하거나 추천하지를 않아 분위기상 모몬가가 길드마스터가 되는 흐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터치미 외에도 있었으니 터치미에게 분노했던 우르베르트가 이번엔 그의 의견에 찬동하고 나서며 모몬가는 정기적으로 게임에 접속하고 세심한 면이 있으며 이상한 취미도 없다. 누군가를 편애하지도 않을 테니 모몬가는 길드마스터로서 최적의 후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쇠기를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믿고 있던 무과금 동맹에게 하루아침에 그것도 2번이나 배신당하다니, 우르베르트는 이 클랜에서 모몬가를 돕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모몬가는 심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시야의 구석에 새로운 메시지 창이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위그드라실에선 통상적인 의사소통 수단 이외의 것은 대부분 과금 아이템이었으므로 모몬가는 해당 메시지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메시지는 3명의 클랜원으로부터 도착한 것으로 발신자는 뽕실모에와 타블라 스마라그디나 그리고 벨리버였는데, 그들이 보내온 내용은 서로 비슷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모몬가 이외의 사람이 길마가 되면 이 클랜은 분명 분열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모몬가와 함께 다른 길드에 가입하고 싶다. 세 사람은 모몬가가 길드마스터를 거절할 경우 100% 길드가 해산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모몬가에게 있어 길드마스터가 되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길드가 해산될 경우 흩어진 멤버를 다시 모으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했기에 모몬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길드마스터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든 클랜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모몬가는 앞으로 창설될 길드의 기마로서 서게 되었고, 미래의 기마로서 바로 업무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클랜 나인즈 오운골의 해산과 동시에 새롭게 정해야 할 길드의 이름, 그것을 정하기 위해 모몬가는 길드원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모두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페르론치노가 모몬가에게 혹시 따로 생각해둔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몬가는 따로 생각해둔 것은 없었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으로 이형종 동물원은 어떠냐고 대답했는데요. 독특하면서도 역시 자조가 섞인 듯한 이름에 길드원들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야마이코는 그 자조적인 느낌이 싫다고 말하며 구태여 지금의 이름을 완전히 버릴 필요 없이 뭔가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길드원들이 공감하기 시작했고, 모몬가 또한 추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 타블라 스마르그디나가 템플 기사단을 추천하면서 터치미가 초대 위그드 파행이 되는 건 어떻냐고 말해 많은 이들의 머리에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역시나 설정에 충실한 그답게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제안을 했지만, 한켠에서 데이터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던 무인 타케미카즈치가 드디어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N 발음을 사용해야 한다면 아인즈는 어때? 나인즈는 N으로 시작하고 일본어로 히라가나의 N은 응이니까 그런 식으로 첫 글자에서 N을 떼고 A로 바꾼다면 아인즈가 되는 거지. 타케미카즈치의 제안은 조금 어거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지금까지 나온 안 중 가장 그럴싸한 이름이었고, 아인즈 이코 아인즈로 변경되어 길드의 이름에 대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운과 꼴로, 이것은 뽕실모에가 울 고운이란 발음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아인즈 울 고운이 됐는데, 이쯤 되니 대부분의 길드원들이 이름 짓기에 피로감을 느껴 결국 타케미카즈치와 뽕실모에의 의견을 합쳐
길드 아인즈울 고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길드를 창설하기 위해선 8종류의 길드 생성 퀘스트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을 클리어해야 했는데 이때는 이미 터치미가 오늘을 위해 클리어해 두었고, 이윽고 터치미가 정식으로 클랜의 해산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몬가가 길드의 창립을 시작하면서 전 클랜원들에게 길드에 대한 초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애정을 가지고 몸담아왔던 클랜 나인즈운 꼴이 사라졌지만 지금은 모두가 같은 화면창을 띄우고 같은 길드에 가입하면서 새롭게 아인즈울 고운에 가입하는 모습에 모몬가는 괜시리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클랜원으로서 위그드라시를 즐겼지만 이제부터는 길드장으로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모몬가는 길드로서의 첫 번째 활동으로 니시키 엔라이가 발견한 새로운 던전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던전이란 사전에 정찰조를 파견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요. 만일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돌입했을 경우 파티가 전멸할 수도 있었으며 위그드라실에서의 죽음은 곧 5레벨의 다운과 장비한 아이템을 드롭시킬 수 있어 던전 공략 중에는 일부러 2군 장비를 착용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스킬이나 스탯의 저하도 동반할 수 있어 던전 공략 같은 거사를 정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모몬가는 길드장으로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미발견 던전을 바로 공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발견 던전,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떤 위치에 함정이 있을지, 어떤 몬스터가 리젠되는지, 어떤 보스 몬스터이며 그 패턴이나 스킬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일단 들어가 보자는 모몬가의 말에 장내는 놀라움을 넘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으며 그중 벨리버를 시작으로 약 3분의 1의 길드원들이 반대를 표했습니다. 길드의 첫 번째 도전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모몬가도 숙지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클랜이 아닌 길드로 발돋움을 한 이상 바로 지금 결속력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모몬가는 이를 진행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인 타케미카츠치 쪽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이건 미친 짓이야, 재밌을 것 같으니 당장 하자! 라고 말하면서 역시 모몬가를 길드장으로 뽑은 건 최고의 결정이었다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뽕실모에는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우린 정말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타케미카츠치는 오히려 이것은 게임일 뿐이다, 파티의 전멸도 이 형종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도 전부 게임을 즐기기 위한 일부일 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즐겁게 게임을 했던 바보 같은 예전처럼 플레이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벨리버는 여전히 장비를 드롭하는 것에 걱정하였고 타케미카츠치는 만일 자신이 검을 잃어버린다면 그 다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더 강한 검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마크 넘버즈 시리즈를 만들고 있지만 언젠가 최강의 카타나를 만들게 되면 녀석에겐 얼티메이트나 제로 혹은 공허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라 대답. 즉 장비를 잃어버리는 게 무서워서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니란 식으로 반론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모몬가는 미발견 던전을 공략하자는 자신의 의견은 순전히 자신의 이기심이며 벨리버 씨의 걱정도 당연한 것이라 말하면서 그럼에도 이번 던전은 우리가 한번 공략해야 의미가 있고 길드원들은 충분히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함께 해줄 거라 믿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수초의 침묵이 흐른 후 우르베르트가 제일 먼저 나서면서 자신의 동료인 모몬가의 요청인 만큼 기꺼이 도와주겠다 찬동표를 던졌는데요. 이어서 터치미는 길드의 리더로서 모몬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플레이어인 자신으로서는 도전해보길 희망한다 대답. 페로론치노 또한 처음부터 찬성이었다고 말하였고 그의 누나인 차주전자도 새로운 길드장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벨리버도 이들의 바보스러움에는 못 이기는 척 휩쓸리기로 했으며 모몬가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던전의 보스를 물리칠 것을 선언했습니다. 헬헤임의 외곽에 위치한 독 늪지대, 이곳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마저 수정으로 된 칼날로 되어 있어 전설급 아이템의 밑으로는 단순히 걷는 것조차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불친절의 끝판왕 같은 장소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영종 플레이어들의 주 활동 장소인 니플헤임과 헬헤임,
그리고 무스펠헤임의 경우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극악의 환경이 등장하게 되며 몬스터들의 난이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헬레임의 끝자락에 아인즈울고온의 멤버들이 모여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우선 여러 겹의 방어 마법을 구축한 이후 주변의 정찰을 실시, 그리고 최상위 환영계의 마법인 거울세계를 발동시켜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구체 안에서는 마음껏 외부를 관찰할 수 있는 막을 형성. 이는 탐지 마법에도 잘 걸리지 않고 공격을 일정 확률로 비껴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나 준비를 한 이유는 물론 던전 부분도 있지만 동레벨의 이형종 킬러인 플레이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모몬가는 총 27명의 길드원의 HP와 MP 게이지를 확인하면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름과 동시에 절대로 실패해선 안 된다는 중압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인즈는 조용히 숨을 내쉬면서 아인즈울고온 최고의 탐지계열 마스터인 루보에게 상황을 물었는데, 그는 현재 자신들을 염탐하거나 마법으로 탐지하는 자는 없다고 대답하였고, 곧 주변을 정찰하러 나갔던 니시키 엔라이가 돌아와 정찰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동늪지의 이름은 그랜베라 습지. 이곳은 전에 니시키가 보고했던 것처럼 독 데미지를 주는 늪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주로 투베이그라는 개구리형 몬스터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추가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추정키로 투베이그의 부락 중 하나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으며, 만일 거기서 새로운 약초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레어 포션을 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그드라실에는 벌써 200종류가 넘는 포션이 제작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미발견 포션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컨텐츠를 진행함에 따라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유저들은 위그드라실의 게임 본사가 유저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류의 대화는 현실의 시궁창을 떠올리게 하기에 길드원들은 이를 암묵적으로 금지사항에 넣고자 했습니다. 이때 분위기를 살피던 다른 길드원이 주제를 바꿔보고자 DPS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DPS란 데미지 퍼 세컨드의 줄임말로 초당 피해량을 뜻하는 말이며 1초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겠는데, 위그드라실에선 데이터 용량이 큰 대형 무기에 피해 증가 효과가 있는 데이터 크리스탈을 쏟아부으면 막강한 무기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크기가 큰 무기는 일단 사용하기가 힘들었고, 무엇보다 한 번 휘두름에 있어 발생하는 DPS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딱히 선호받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위그드라실은 부캐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임이었기에 캐릭터를 다시 키우기 위해선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여 모든 레벨과 스탯 및 스킬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었고, 때문에 빠른 공격과 막강한 데미지 이꼴 최고의 DPS는 특별한 재료와 희귀한 데이터 크리스탈이 필수 불가결이었으며,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미발견 던전을 공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배경 지식은 모몬가에게 있어 부캐를 키우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만일 부캐를 키울 수 있다면 타케미카치치 같이 큰 검을 스타일리시하게 휘두르면서 터치미보다는 조금 더 큰 망토를 착용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랜베라 습지를 탐색하고 있는 아인즈울고온의 멤버들, 습지에는 많은 안개가 내리깔려 있어 시야의 확보가 어려웠지만 모몬가는 자신을 기준으로 주변 200m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마법인 범위 마법 완벽한 시야를 발동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을 걷던 해롱해롱의 시야는 제법 방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해롱해롱의 말에 모몬가는 잠시 마법을 해제해 본 순간 눈앞에 거대한 안개의 바다가 펼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롱해롱에 의하면 꽤 전부터 이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모몬가는 순간 슬라임인 그의 시야가 어떻게 휴먼 아바타와 동일한 것인지 궁금했고, 해롱해롱은 그런 느낌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매직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다 대답했습니다. 슬라임에게는 고유 스킬인 움직임 감지 능력이 있었지만 이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시야 범위로는 100m도 감지할 수 없었기에 차라리 지금과 같이 매직 아이템을 착용하는 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롱해롱의 스킬에 무언가가 감지되었고, 그가 가리킨 곳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약 10배 정도 되어 보이는 보랏빛 애벌레들의 군체가 있었는데요. 이에 길드원들은 공격 태세를 갖추었고, 모몬가 또한 비록 후방지연계의 매직 캐스터이긴 했으나 이 경우 공격 마법을 일제히 날리는 편이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애벌레들은 천천히 늪으로 돌아갔고,
이에 우르베르트는 숨어서 전진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는 엄청난 화력을 가진 월드 디제스터 클래스로 자신의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킬트리를 올렸으며 순수히 공격력만 따지자면 길드 내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강자였지만 피해 소모량이 극심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르베르트는 이것이 길드 아인줄 고온의 첫 번째 모험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평소 이상으로 의욕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야마이코는 자신의 MP를 우르베르트에게 넘겨줄지 의견을 물었는데요. 그녀는 정령계 마법에 능숙한 매직 캐스터로 모종의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MP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었으며 MP의 보충은 스태프나 완드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외모와는 다르게 방어형 힐러였고 그녀가 착용한 건틀렛에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넉백 효과가 확률적으로 부여되어 있었으며 서브 탱커의 역할도 있었기에 우르베르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인줄 고은의 멤버들은 투베이크를 피해 경로를 크게 우회하는 식으로 이동하여 늪의 끝자락에 위치한 던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 장소는 마치 작은 섬처럼 생긴 곳에 위치해 있어 그들은 일단 늪의 주변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몬가는 사전 정찰을 위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10개의 반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반지 1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콘솔 키가 등록되어 있었고 1개의 반지에는 4개의 완드 소켓을 장착, 1개의 완드에는 12개의 마법 주문을 부여할 수 있어 모몬가는 총 480개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그드라실의 매직 캐스터는 총 300개 정도의 마법을 배울 수 있었지만 과금 아이템을 사용하면 그 한도를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었고 아이템의 착용 소켓을 늘리는 데이터 크리스탈이나 아이템을 사용하면 더욱 늘릴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사용자의 컨트롤이나 기억력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몬가는 반지들 중 하나를 톡톡하고 두들겨 거기서 나타난 완드 중 하나에 부여되어 있는 제86개의 마법 원격시를 사용했는데 이는 마법 센서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주변 일대를 탐색하는 마법으로 모몬가가 길드 내의 최고 언데드 탐색자였기에 발동한 마법이었죠. 섬의 중심에는 신전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으나 여기저기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려 폐허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모습이었고 무덤 같은 것이 있기는 했으나 이 역시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무덤 형태의 필드에서는 언데드 몬스터가 출몰하는 법이었지만 모몬가가 탐색한 결과 몬스터의 흔적은 없었으며 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탐색을 시도한 길드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몬스터가 신전의 내부에 존재한다면 길드원들이 늪지대의 경계에 도착한 순간 반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한 이들은 아마도 신전의 아래쪽, 즉 무덤의 아래부터가 진짜일 것이라 추측하였고 그렇게 늪지대의 경계를 넘어서 섬에 발을 들였을 때 모몬가의 시야에 나자릭 지하 분묘라는 명칭과 아이콘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보가 탐색 마법을 발동하여 주변을 살펴봤지만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며 이에 블루 플래닛은 제12개의 신한계의 마법인 자연의 피난처를 발동, 초위 마법으로도 한방에 없앨 수 없는 강력한 방공호를 만들어 안전지대를 확보했습니다. 그가 만든 자연의 피난처는 천장이 없고 하늘이 뻥 뚫려 있어 이상적인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그가 현실의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자연 환경을 보호했던 경험을 살린 것이라 하죠. 쉘터에 들어온 길드원들을 향해 뽕시모에는 던전의 원정을 시작하자는 의사를 밝혔는데 하지만 여기서 타블라 스마라그디나가 손을 들면서 너무 조급한 게 아니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던전에 도전하기 위해 파티의 구성을 평소처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파티의 편성을 바꿀 경우 지금 걸어둔 파티 주문이 풀리게 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에 다른 길드원들도 서로 토론을 주고받기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길드장인 모몬가에게 돌아왔고 어느 쪽을 골라도 정답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는 모몬가는 과거 클레논 중 한 명이 떠나간 사건이 떠올라 속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터치미의 결단력이나 리더십을 존경하긴 했지만 때문에 모몬가는 터치미라면 결코 내리지 않을 선택,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했는데요.
절반 이상의 기드원이 현재 구성으로의 진행을 택하였고, 모몬가는 앞으로 기드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결을 채택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이후 기드 아인줄고우는 나자릭 지하분묘의 아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지하에 도착했을 땐 그들의 눈앞에 5개의 동상이 높게 서 있었습니다. 동상의 발 근처에는 석판이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 읽기 어려웠고, 모몬가는 이러한 던전의 구조를 과거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동시공략형 던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동시공략형 던전이란 다수의 루트를 동시에 공략하여 던전의 클리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것은 곧 파티의 분산을 의미, 그래서 붙은 이명이 자살 던전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5개의 동상으로 미루어 보아 초반 진입 루트는 총 5개로 추측할 수 있었고, 타블라는 이를 위해선 기드 하나로는 공략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모몬가를 포함한 여러 명이 낮은 신음을 흘렸고, 레어한 데이터 크리스탈을 찾자는 생각에 흥분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자릭 지하 분묘는 그들이 처음 도전하는 미지의 던전이기에 뽕실모에는 현실적인 대책을 위해 최소 5팀의 파티를 어떻게 짜야 할지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위그드라실에서 일반적인 파티라고 한다면 탱커가 1명에 딜러가 2, 그리고 힐러 1명과 도적 계열이 하나, 마지막으로 올라운더인 와일드카드 1명을 구성으로 총 6명이 필요했는데, 파티를 구성하기 위해선 기드원 전원의 능력과 장점을 잘 아는 사람이 인원 분배를 해야만 했고, 동시 공략형 던전의 특성상 모두가 보스룸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뽕실모에가 인원 할당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자 모몬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기드원들 중 이런 류의 계획을 가장 잘 세우는 인물이었으며, 이는 모든 기드원들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뽕실모에가 정한 파티의 기준이 명확해졌는데, 기본적인 6인 파티에서 딜러를 물리계와 마법계로 각각 1명씩 배치했으며, 모몬가가 속한 파티의 인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마법계 공격직 우르베르트 어레인 오도루, 물리계 공격직 무인 타케미카 아즈치, 탱커 부글부글 차출연자, 힐러 야마이코, 도적 니시키 엔라이, 그리고 와일드카드로는 모몬가가 속하게 됐습니다. 라인업을 들은 모몬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는데, 아인줄고운의 실질적인 정예 멤버 중 절반 이상이 그의 파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죠. 우르베르트의 경우 월드가 들어갈 정도의 고화력 클래스였고, 타케미카즈치는 길드 내 최고 시간당 물리 피해량을 자랑했으며, 차주전자의 경우 부서지지 않는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전문 탱커, 야마이코는 회복과 탱커를 겸비한 생존형 힐러에, 니시키는 공격에만 모든 걸 집중시킨 일격계의 도적이었죠. 때문에 모몬가는 뽕실모에의 선택이 밸런스가 너무 치중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의 생각에는 용병 NPC를 고용하여 정예들과 파티로 만드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뽕실모에는 해당 던전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라면 밸런스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단 최강의 팀 2개를 만드는 편이 던전 공략 성공률이 올라갈 것이라 말했으며, 그의 말에 모몬가는 자신의 팀 이외의 터치미 팀을 본 순간 뽕실모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던전은 모몬가의 팀과 터치미의 팀, 실질적으로 이 2개의 팀이 보스를 잡아야 하는 것이며, 뽕실모에는 모몬가가 와일드카드로서 가장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니 당신의 파티가 최고의 파티인 것이라 당당하게 보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켜 세워주니 모몬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였고, 자신의 억지로 여기까지 따라와준 기드원들을 위해서라도 약한 속내를 보일 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5팀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자 저마다의 동상 앞에 섰으며, 자동으로 조건을 만족시킨 그때 차례대로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자릭 분묘를 침범한 어리석은 자들이여, 아니 용감한 자들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5집의 자는 그대 앞에 있나니 이 땅을 원하는 자, 너희의 진정한 힘을 보여라. 말이 끝났을 땐 석판이 빛을 내기 시작하며,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하는 것으로 보였고, 목소리의 단어에서 이 땅을 원하는가 라는 부분으로 보아 나자릭 지하분묘가
길드 거점 던전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던전을 클리어하면 레어한 데이터 크리스탈이나 아티팩트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길드 거점 던전을 클리어하면 그곳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길드 거점은 돈을 주고 대여할 수 있었지만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장소는 한 곳뿐이므로 다른 장소의 거점을 원한다면 이전 거점의 소유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길드 거점에는 등급이 존재하며 등급에 따라 커스텀 NPC 제작에 분배할 수 있는 레벨의 총량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시에서 대여할 수 있는 거점의 경우 최소로 주어지는 수치가 700이므로 최대 100레벨의 커스텀 NPC를 7기 제작할 수 있으며 각 월드별로 최고 등급의 3000레벨의 길드 거점이 1개씩 9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길드 아인줄고운의 멤버들은 클랜 시절부터 사용해온 대여 형태의 거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역시 자신들만의 길드 거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거점을 관리하는 요소에는 유지 비용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길드 거점을 방어하기 위해선 NPC를 배치하는 게 일반 상식인데 방위용 NPC 중에는 아무런 비용이나 코스트가 들지 않는 레벨 30 이하의 NPC가 자동으로 스폰되며 그 외에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소환하는 용병 타입의 NPC가 있고 마지막이 앞서 등장한 레벨을 배분하여 제작하는 커스텀 NPC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위용 NPC는 그 존재 자체에 유지비가 발생하며 거점의 일부가 파괴되거나 NPC가 사망 시 복구와 부활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그 중에서도 거점의 함정 활성화가 가장 비싸다고 하며 만일 이러한 유지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길드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인줄고운의 멤버들은 나자릭 지하분묘가 길드 거점이라 할지라도 던전 공략 후 거점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들은 길드장인 모몬가의 말대로 이곳을 한번 격파한 이후 거점으로 정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뽕시무에는 일부러 모몬가에게 전의를 상쇄시킬 만한 연설을 부탁. 모몬가는 당황하긴 했지만 이것은 아인줄고운의 첫 번째 모험이며 우리가 처음 발견한 이 어려운 던전을 공략하고 평범한 길드라면 불가능한 일을 해내자 라고 말하여 길드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모몬가를 포함하여 아인줄고운의 정예 멤버로 이루어진 6인의 파티. 그들은 나자릭 지하분묘의 공략을 위하여 5개의 석상들 중 가장 오른쪽의 것의 문을 통과하였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마법적인 조명으로 밝혀진 곳 이외에는 전부 어두컴컴한 묘지였습니다. 언데드인 모몬가는 어두운 장소에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히 볼 수 있었지만 그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시야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모몬가는 어둠 속에서 언데드 몬스터의 기척을 감지하여 파티원들에게 기척감지 계열의 마법을 걸어두었고 사전에 계약한 대로 어그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글부글 찻주론자가 리더가 되어 눈앞에 4마리의 언데드를 격파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그드라실의 몬스터들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성가신 적을 주 타겟으로 삼는데 이것을 바로 어그로라고 표현하며 대체적으로 데미지의 양이나 HP 회복의 여부 또는 버프 마법의 발동이나 디버프의 시전 혹은 어그로를 유도할 수 있는 도발 계열의 스킬에 따라 전이는 후위에게 어그로가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인줄고운 최고의 탱커인 찻주전자가 리더가 된 것이며 그녀는 2개의 방패를 쥐고 앞으로 나서는데요. 양손의 장비 부분에 무기를 들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종족이 근력이 약한 슬라임이기에 물리 데미지를 주기에 적합하지 않아서였고 반대로 물리 공격에는 매우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죠. 찻주전자는 니시키 엔라이에게 함정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했고 모몬가에게는 버프를 빼기로 해달라 말했습니다. 모몬가와 야마이코는 파티원들에게 버프 마법을 걸어주었고 그 모습을 본 우르베르트는 모몬가가 배운 마법의 개수를 솔직하게 부러워했는데요. 과금 아이템을 사용해도 400개의 주문이 한계인 것을 모몬가는 480개나 되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모몬가가 익힌 검은 지혜라는 사령계의 스킬 덕분이었습니다. 검은 지혜는 재물을 바친다는 행위로 인해
습득 가능한 마법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이벤트성 스킬로 원래는 PK를 통하여 상대 플레이어의 시체를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 하지만 모몬가는 클랜 나인즈 오운 꼴 당시 동료들로부터 이영종 플레이어들을 사냥하려다가 되려 사냥 당하고만 플레이어들의 시체를 공급받을 수 있어 평균을 훨씬 넘는 마법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몬가는 우르베르트에게 오히려 자신은 화력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하면서 월드 디제스터 클래스인 우르베르트 어레인 오도르를 부러워했는데, 하지만 우르베르트는 순수 데미지만을 부러워한다면 전열 클래스가 훨씬 낫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모몬가는 매직 캐스트의 경우 MP가 받쳐주는 동안에는 전열 클래스보다 DPS가 훨씬 높다고 말하려 했는데요. 모몬가가 말을 끝내려는 순간 버프의 캐스팅이 완료되었고, 그와 동시에 4마리의 언데드가 밀려들었습니다. 모몬가는 즉시 적감지 마법을 사용하여 적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언데드들의 레벨이 83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 정보를 들은 타케미카즈치와 니시키는 순식간에 언데드들을 정리하였고, 니시키는 추가로 쓰러트린 언데드들이 드랍한 골드와 데이터 크리스탈을 챙겼습니다.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이들은 곧바로 다음 관문으로 향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모몬가는 제9위계의 마법인 요정여왕의 축복과 동일위계의 또 다른 마법 3조고의 인도를 발동했습니다. 요정여왕의 축복은 던전의 공략 중 위험도가 가장 낮은 루트를 안내해주는 점성술 계열의 마법이었고, 3조고의 인도는 던전의 최신부까지 최단 루트를 알려주는 마법이었는데요. 이는 곧 가장 안전한 최단길을 노리겠다는 의미로 한 명의 요정과 한 마리의 까마귀는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의 선두는 함정을 파괴해야 하는 니시키 앤라이, 그 뒤로 전위인 무인 타케미카즈치와 탱커인 부글부글 차출연자가, 후방 계열인 모몬가와 우르베르트는 자신들의 뒤를 탱커이자 힐러인 야마이코에게 맡기는 형태였습니다. 계속해서 던전을 나아가는 이들, 하지만 이 정도의 레벨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했는데요. 자신들이 아는 위그드라실의 제작진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었고, 때문에 차출연자는 모몬가에게 다른 팀에 속한 자신의 남동생 페로론 치노에게 전원을 부탁했으며,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페로론 치노에 의하면 자신들은 용암지대 같은 곳으로 전이했으며, 화염 계열의 몬스터를 비롯하여 마그마 속의 무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기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제서야 멤버들은 예상대로라는 반응을 보였고, 만일 자신들이 무덤 필드만 믿고 언데드의 약점인 화염 속성 장비만 준비했더라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 생각했습니다. 이후 모몬가는 각기 다른 파티에 전원을 돌렸고, 그 과정에서 나자릭 지하 분묘가 자신들이 서 있는 분묘 필드를 포함하여 용암지대와 빙하, 지하 호수, 산림 등의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우르베르트는 신 길드장인 모몬가의 결정을 칭찬함과 동시에 전 리더인 터치미를 은근히 디스했습니다. 하지만 모몬가는 우르베르트의 말이 은근히 거슬렸고, 개인적인 전원을 사용하여 그와 단독으로 대화에 나서는데요. 모몬가는 그에게 진심으로 터치미가 싫은 것인지를 직설적으로 물었고, 우르베르트 또한 직설적으로 터치미가 싫다고 대답. 하지만 그는 이것을 두고 무의미한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모몬가에게 사회 패배자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반대로 터치미는 승리자라고 칭하며 불편해했는데, 모몬가와 우르베르트는 두 사람 모두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고, 터치미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을 받아 경찰이 된 케이스로, 우르베르트는 초등학교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야 승리자들이 써먹기 편해서 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실의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몬가는 자신이 초등학교만 나온 것에 불만을 가진 적은 없었으며, 사회에서도 분수에 맞는 대가를 받고 있다 여겼고, 다만 생활 자체는 지루하여 위그드라실에 과금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정도였는데, 우르베르트의 부모는 그런 사회 속에서 위험한 직종에 임하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뼈조차 수습할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였죠. 그의 말을 들은 모몬가는 문득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고, 어머니는 과로로 인해 부엌에 쓰러져 돌아가 버리시고 말았는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토루가 잠이 들어있을 당시 일이 발생하였고, 그녀는 사토루가 좋아하던 요리를 하던
도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몬가의 말을 들은 우르베르트는 불편한 주제를 꺼낸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였고, 설령 터치미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은 승리자란 촉숙에 대해 생리적인 거부감이 있어 지금부터는 성질을 조금 죽이도록 노력해보겠다 말했습니다. 우르베르트와 전원을 끝낸 모몬가는 차주련자에게 그녀의 주변으로 언데드 부관을 배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모몬가의 말에 그녀는 데스 할아버지나 데스 할머니를 말하는 것이냐 되물었고, 이 데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각각 데스 엠페러와 데스 엠프리스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차주련자는 여러 상황을 확인해가며 야마짱에게 엠피의 여유를 물어봤고, 야마이코는 지속적으로 상위 완드를 사용해가며 파티를 전반에 걸쳐 회복시켜주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상위 완드라 해도 야마이코가 직접 회복 마법을 걸어주는 것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는 다시 말하자면 절반의 효과로도 파티가 굴러간다는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때문에 차주련자는 모몬가에게 MP를 소모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데스 노인들의 소환을 삼가할 것을 부탁하였고, 다만 모몬가의 스킬은 좋은 것들이 많으니 순간적인 판단에 대해선 모몬가의 재량에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차주련자는 언데드 몬스터로부터 오는 독이나 마비 같은 네거티브 속성의 상태 이상에도 면역이 있으며 어그로 관리도 뛰어난 완벽한 탱커로, 이는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신속 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는데요. 모몬가는 그녀의 그런 전투 센스를 존경하였고, 제12개의 마법인 궁극의 방해를 차주전자를 향해 발동. 이는 대상자의 마법 저항력을 대폭으로 올려주는 대신 마법 발동의 시간을 괴멸적으로 늘려버리는 마법이었습니다. 조금을 전진하자 이번엔 니시키가 함정을 발견하여 모몬가는 저위계 스켈레톤을 소환한 언데드와 시야를 공유하는 불사의 노예 시력을 발동했습니다. 모몬가는 스켈레톤을 조종하여 니시키가 가리킨 장소로 이동시켰고, 그곳에 도달한 스켈레톤은 전이 함정에 의해 어느 거대한 묘실로 전이됐는데요. 전이된 장소에는 거대한 몬스터의 풍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외형으로 추정컨대 95레벨의 언데드 몬스터인 거대한 묘지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몬스터가 팔을 휘두르는 것을 끝으로 스켈레톤의 시야가 끊겨버렸고, 모몬가는 똑같은 방식을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으로 전이 장소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이문으로 들어가는 편이 보스룸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뿌리치곤 모몬간의 파티는 차근차근 던전을 공략해 나갔으며, 이윽고 던전의 핵으로 추정되는 석상에 도착했는데, 석상의 앞에는 마법진이 빛나고 있었으며 그곳으로 들어가면 보스룸으로 전이되는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보스전에 앞서 대보스용 장비로 아이템을 교체한 모몬가의 파티. 모몬가는 전원을 통해 다른 파티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의 팀을 제외한 4개의 팀들 또한 각자의 던전에서 핵에 도달했으며 자원을 거의 소모하긴 했지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싸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 2개의 파티가 이미 각자의 보스와 싸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들이 조우한 보스는 저마다의 능력과 외모, 그리고 보스룸의 필드 지형도 달랐다는 것이었죠. 용암지대의 보스는 입에서 번개를 내뿜는 용종 계열의 보스였고, 지하호수의 보스는 순백색의 박주영 보스였으며, 무엇보다 성가신 점은 보스룸에 입장하면 보이는 안내창의 내용이었습니다. 보스는 만나는 순서대로 강해지는 구조이며, 이대로라면 후순위로 보스룸에 들어가는 파티의 경우 더욱 강한 보스와 싸워야만 한다는 얘기였는데, 각 던전마다 보스가 다른 만큼 다른 파티에서 얻는 정보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가장 마지막에 입장하는 보스가 얼마나 강할지도 가늠이 되지 않았지만, 모몬가는 그럼에도 자신의 파티원들을 향해 우리 팀이 가장 싫은 일을 맡았으면 하여 여러분이 그 고난을 저와 함께 헤쳐나가 주길 바란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팀원들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는 만장일치였으며, 차출연자는 자신들이 아인줄고온의 가장 특화된 멤버이니 자신이었다 해도 이 멤버를 고집했을 거라 말했고, 타케와 니시키는 흥분이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스의 공략에는 단시간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가가 관건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타케미카즈치가 자랑하는 명왕 콤보와 MP를 아끼지 않고 최대한 쏟아붓는 우르베르트의 화력이 필요했지만, 보스의 체력이 크게 감소하면 어그로가 전위로 돌아설 위험이 있었기에 보스전은 철저히 차출연자의 어그로 관리에 따라야 했습니다.
팀원들의 의지를 확인한 모몬가는 아마도 이번 전투는 중도 퇴각이 불가능할 것이라 추측했으며, 이는 만에 하나라도 던전 공략에 실패했을 경우 장비한 아이템의 드랍 및 레벨의 다운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였으므로 모몬가를 포함한 모두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차주론자는 모몬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버프를 걸어둔 상태에서 보스룸에 입장 시 버프가 유지되는가, 어떤 보스룸의 경우 버프를 건 상태에서 입장한다 해도 버프가 강제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 나자르기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죠. 두 번째 질문은 보스룸에 입장 시 버프를 걸 시간이 있는가, 이는 버프의 발동과 동시에 보스가 즉시 나타나 다른 파트를 공격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때문에 보스의 공략에는 난이도가 꽤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모몬가는 뽕실모에의 명대사인 전투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난다 라는 말을 곱씹었는데요. 그의 말에 팀원들은 자신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버프 마법을 걸 수 없다면 음식으로 기본 스탯을 올려두기로 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그들은 전이 마법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빛의 전이문을 지나 그들이 도착한 공간은 마치 콜로세움과 같은 돔 형태의 장소였는데, 지붕이 있어 하늘은 막혀있고 바닥에도 함정 따위는 없이 평범해 보였으며, 다만 보스에 따라 지형을 변경시키는 일은 의뢰 있었기에 방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초위 마법인 천지개변을 사용하면 주변 환경을 아군에게 유리하도록 바꿀 수는 있었지만, 초위 마법은 사용 후 괴멸적인 쿨타임이 필요하기에 어디까지나 비장의수로 남겨두는 편이었죠. 모몬가들은 필드의 중앙에서 우뚝 서있는 높이 5m 정도의 분노한 인왕 같은 동상을 주목했는데, 6개의 팔 중 4개에는 검과 창, 도끼와 곤봉 등 근접 무기를 들고 있었고, 남은 2개의 팔에는 활과 화살을 쥐고 있어 각 무기마다 화염과 냉기, 전기와 산성이 인챈트 되어 있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왕상이 보스인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그드라실에서의 보스는 주로 2가지 패턴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소환하여 쪽수로 밀어붙이는 타입으로, 이 경우 보스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는 여러가지 속성 공격을 가하거나 상태 이상 능력 및 디버프를 발생시키는 보스로, 이번 보스 같은 경우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한 어리석은 자들이여, 구속계층의 침자들은 강력해진 우리에게 멸하게 될 것이다. 모몬가의 존재를 알아챈 보스가 움직임과 동시에 차주전자를 위치한 파티원들 또한 달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방패를 들고 보스의 주변을 돌면서 어그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보스는 불속성 검을 차주전자를 향해 내질렀고, 그 순간 그녀의 발 아래 붉은색 서클이 생겨나 그녀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 이는 회피가 불가능한 공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보스 스킬 솔라 플레어, 이는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없는 보스만의 유니크 스킬이었고, 차주전자를 중심으로 화염의 덩어리가 폭발했는데, 그녀의 HP가 조금 달긴 했지만 역시나 나자릭 최고의 탱커답게 모든 속성 공격에 대한 막대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곧 차주전자에게 어그로가 끌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야마이코는 즉시 회복 마법을 사용, 모몬가는 차주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전열들은 순식간에 보스에게 접근하여 니시키가 그림자 바느질과 족사를 사용하여 보스의 회피력과 이동 속도를 줄였고, 타케는 채도 칼날과 나차를 사용하여 물리 데미지를 축적해 갔습니다. 보스에게 데미지가 쌓여 어그로는 전열에게 돌아갔으며, 산성 속성의 곤봉 공격이 니시키를 가격했는데, 하지만 공격당한 니시키는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이는 일격순살의 드림빌드를 쌓은 그의 방어력이 종이 조각인 것을 감안했을 때 무언가 데미지 회피 계열의 스킬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그로가 돌아서자 차주전자는 모든 공격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으며, 다른 이들 또한 알아들었다는 의미로 알파벳 R을 띄웠고, 이어서 그녀는 하나의 방패로는 방어를, 다른 하나의 방패로는 실드 어택과 실드 스턴, 그리고 메가 임팩트라는 공격용 스킬을 사용해가며 어그로 수치를 빠르게 쌓아갔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나이트 챌린지라는 어그로 수치를 배로 증가시키는 버프를 걸었고, 이로 인해 보스는 다시 차주전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하여 모몬가와 우르베르트가 저위계의 마법으로 공격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 외로 전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모몬가의 앞으로 전원이 날랐는데 그것은 바로 뽕실무에로부터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보스전 도중 전원을 받은 것은 솔직히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모몬가는 뽕실무에의 전원에 응답하였고 뽕실무에는 그의 전투를 방해한 것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면서 보스의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었는데 모몬가는 왠지 모르게 그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몬가는 뽕실무에의 전원을 확인하면서 우르베르트에게 제7위계 버프계 마법인 수송 마법을 걸어주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마법의 위력을 배로 증폭시키는 것으로 순간적인 DPS를 상승시켜 어그로 수치를 우르베르트에게 돌리고 차주전자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줬으며 뽕실무에게는 보스의 체력을 아직 25%도 깎지 못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스 사냥이 대략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모몬가들이 상대하고 있는 보스는 상당히 강력한 상대였고 이에 뽕실무에는 이미 3개의 팀이 보스를 쓰러뜨리고 6층으로 향하고 있지만 보스전 이후 계속해서 몬스터와 싸워나가며 던전을 공략하는 것은 MP와 스킬 그리고 아이템의 소모가 심해 도저히 1회차에서 클리어하기란 무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모몬가는 예상보다 전투를 빠르게 끝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전원을 마치고는 파티원들에게 단순히 서두르자라는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모몬가의 말에 의문을 품지 않고 곧바로 과금 아이템을 사용해가며 보스의 체력을 빠르게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자는 모몬가의 말에 전위인 타케와 니시키는 캐시 아이템을 사용해가며 빠르게 보스의 HP를 깎아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보스는 얼음 속성이 부여된 무기를 휘두르며 해왕빛의 폭풍이라는 마법을 날렸습니다. 보스가 시전한 마법은 푸른빛 구체를 띄우곤 그것을 중심으로 다수의 레이저가 사방으로 발사되는 형태였는데 전위들이 레이저를 맞자 그들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슬로우 디버프를 받았고 모몬가 또한 레이저를 맞았지만 언데드에게는 상태 이상 내성이 있어 오히려 전위들을 향해 가속 마법을 걸어주곤 곧바로 야마이코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기드원들은 손발이 착착 맞는 팀워크를 보여주며 보스를 공략하였고 보스는 이어서 금성의 바람이라는 마법을 발동. 보스의 머리 위에 거대한 피구름이 발생하여 전장을 뒤덮어 시야를 가렸으며 모몬가는 보스가 마법을 발동하는 간격이 점차 빨라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보스의 마법에 대항하기 위해 샥 사이클론을 발동했지만 특별히 효과는 없었으며 속으로는 위그드라실 운영진의 부조리한 설계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시야를 가렸지만 딱히 데미지를 주진 않았고 때문에 모몬가는 아마도 이 공격은 슬로우 디버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뒤이어 야마이코가 모몬가를 찾아와 그를 향해 대치사를 발동. 이는 대상자에게 엄청난 부정 속성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대상이 살아있는 자라면 데미지를 받지만 모몬가와 같이 언데드라면 엄청난 회복 효과를 주는 마법이었습니다. 이후 야마이코는 전열의 HP를 회복시키기 위해 치유 마법을 시전하였고 차주전자는 여전히 어그로를 관리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바로 그때 보스의 HP가 상당 부분 소모되어 번개로 이루어진 창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것을 본 모몬가는 곧바로 야마이코와 우르베르트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소리침과 동시에 자신 또한 상위 전위를 사용하여 던전의 하늘 위로 높이 이동했는데 보스의 번개창 공격인 목성의 폭풍이 내려쳤을 때 눈부신 번개가 땅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졌고 모몬가의 경고를 듣고 하늘로 올라간 파티원들은 다행히 공격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비행 마법으로 땅에 착지한 모몬가들은 다음 보스의 공격을 경계했는데 보스는 이번엔 4개의 무기를 모두 들고선 수성의 운석이란 스킬을 발동. 이것이 어떤 능력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전위인 타케의 데미지가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방어력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고 부글부글 차주전자는 이를 보곤 유성의 거북이라는 보스 몬스터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는 그들만의 암호로 유성의 거북이는 과거 나인즈오운 꼴이 처치했던
보스였는데, 유성의 거북이 또한 지금과 같이 방어력을 올린 이후 유성처럼 떨어지는 공격을 하여 차출연자는 현재 상대하고 있는 보스가 곧이어 공격으로 전환할 것이란 걸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스는 차출연자가 경고한 대로 달의 검이라는 이름의 충격파 형태의 스킬을 발동했고, 이는 방어계 스킬이 아니면 회피할 수 없는 종류의 공격이었는데, 이에 차출연자는 방어계의 스킬인 제리코의 벽을 사용하여 파티원 전원을 지켜냈지만 본인은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모몬가는 곧바로 콘솔을 열어 마법을 준비하였고, 그와 동시에 점차 빠르게 공격해오는 보스의 패턴도 고려하려 했는데, 하지만 보스는 여지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활과 화살을 사용, 활시를 당겨 하늘을 향해 토성의 유성을 발사했을 때 천장에서 검은 먹물과 같은 막이 나타나 피들을 덮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모몬가는 해골벽 마법을 사용하여 MP를 아껴야 하는 우르베르트를 보호하였고, 여기에 야마이코가 힘의 장벽이라는 방어계의 마법을 더하여 방어력을 상승시켰습니다. 보스의 공격인 검은 장막은 이윽고 비명소리와 함께 수많은 유성이 되어 날아들였으며, 첫 타격이 해골벽을 부수고 힘의 장벽마저 깨트려 모몬가는 전체 HP 중 절반이나 되는 체력이 깎여 나갔지만, 그럼에도 탱커인 차주전자를 비롯하여 전원이 생존해 있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야마이코는 강력한 회복계 스킬을 사용하여 팀원들을 회복해 나갔고, 이에 맞춰 보스 또한 들고 있던 무기를 공중에 띄워 오망성을 그렸는데, 무기들은 이윽고 땅에 꽂히면서 5마리의 몬스터를 소환했습니다. 몬스터들은 각각 레벨 87의 원초급에 달하는 불과 물, 그리고 바람과 땅의 정령이었으며, 유일하게 90레벨에 달하는 원초의 성령이 있어 이들의 레벨은 모몬가들의 파티 레벨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원초급의 정령에 의해 모몬가는 자신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보스룸에 들어온 게 정답이었다 생각하였고, 그와 동시에 모몬가의 뒤에서 한 남자의 외침이 크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르베르트 어레인 오도르의 목소리로, 그는 울부짖어라 비밀의 신비여, 내려오라 궁극의 재앙이여, 절망과 후회의 눈물이 그를 지어다 라는 극히 중이병적인 대사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초이마법조차 초월한 월드 디제스터 클래스를 취득한 남자의 오의, 대재앙의 발동이었습니다. 우르베르트의 MP 중 60%를 소모하여 발동하는 이 강력한 공격은 세계수 위그드라실의 잎사귀가 떨어져 그 안에 품은 저주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형태라고 하며, 방금 막 소환된 원초의 정령들은 순식간에 절멸당하였고, 보스 또한 막대한 HP를 잃어 우르베르트는 차투른자보다 더한 어그로 수치를 쌓게 되었습니다. 우르베르트에게 어그로가 끌리자 보스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 차례의 공방이 이루어진 후 우르베르트는 곧바로 차투른자와 스위치됐는데요. 대재앙으로 소멸되었던 원초의 정령들은 다시 무기가 되어 보스의 손으로 돌아왔고, 우르베르트가 히든 스킬을 사용한 이상 다시 한번 원초의 정령이 소환되기 전에 보스를 잡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모몬가는 마법 3중 최강화를 적용한 제12개의 마법인 현반을 사용, 어그로는 모몬가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그는 이번엔 데스나이트를 소환하여 차투른자에게 달려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데스나이트를 발견한 차투른자는 단번에 모몬가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그녀는 곧바로 데스나이트에게 어그로 수치가 쌓이는 스킬을 걸었는데, 그로 인해 모몬가에게 육박하던 보스는 곧바로 데스나이트를 따라 차투른자에게 향했습니다. 보스는 아까 전에 사용했던 스킬 해왕빛의 폭풍을 사용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모몬가는 한 가지 패턴을 알 수 있었는데, 아마도 보스는 모든 속성의 스킬을 사용한 이후 원초급의 정령을 다시 소환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보스가 원초의 정령들을 재소환한다면 그들은 던전 공략에 실패할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지금까지보다 빠르게 보스의 체력을 깎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무인 타케미카즈치가 명왕 콤보를 사용하겠다 말하여 그와 동시에 파티원 모두 행동에 나섰는데, 차투런자는 우선 자신의 방어력을 떨어뜨리는 대신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의 카르마 수치를 대폭 떨어뜨리는 재물 스킬과 떨어진 방어력을 다시 메꿔줄 방어계 버프 스킬인 이지스를 발동. 큰 데미지를 입긴 했지만
보스의 공격을 막아냈고 위그드라실에선 카르마 수치에 따라 데미지가 업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몬가는 니시키 엘라이에게 상반되는 업이라는 마법을 걸어 니시키의 카르마 수치를 반전시켰고 이어서 야마이코가 손에 쥐고 있던 모래시계 형태의 과금 아이템을 깨트림으로써 그녀의 초위 마법인 오시리스의 심판을 발동, 보스를 포함하여 저마다의 머리 위에 천칭이 생겼습니다. 이 오시리스의 심판은 카르마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초위 마법으로 마이너스 수치는 더욱 내리고 플러스 수치는 더욱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지금 이 순간 모몬가의 카르마 수치는 마이너스 1000이 되었습니다. 반면 카르마 수치가 극 플러스 상태가 된 타케는 5대 명왕 콤보를 시전 가장 먼저 상대의 카르마 수치가 마이너스일수록 큰 위력을 발휘하는 구리가라검과 회피력을 저지시키는 부동 견삭의 합동 기술인 부동 명왕격 야차라나타를 시전했습니다. 차주련자의 희생 스킬과 야마이코의 초위 마법 덕분에 타케이의 부동 명왕격은 극대적인 효율을 발휘할 수 있었고 뒤이어 항삼세 명왕격 트라일로 카비자야를 발동하여 3개의 창으로 보스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선 거대한 망치로 상대를 내려찍는 대위덕 명왕격 야마타카, 거대한 뱀이 대상을 휘감아 구속하는 군다리 명왕격 쿤달리니, 마지막으로 금강야차의 전격에 담긴 금강절을 사용한 연격, 금강야차 명왕격 바쥐라 아크샤까지 무인 타케미카즈치의 공격의 정수가 모두 보스몬스터에게 들어갔습니다. 타케미카즈치의 5대 명왕 콤보에 의해 보스는 현재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니시키 엘라이는 자신의 무기를 3리터가 넘는 범인 스사노로 바꿔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는데요. 이 스사노는 한 번 휘둘러 일격 필살의 데미지를 극대화시킨 무기이기는 하지만 그 공격 속도가 절망급으로 느리고 그 밖에 여러가지 페널티가 부여된 괴랄한 무기로서 바로 이러한 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느릿느릿한 공격이 보스의 몸에 닿는 순간 보스의 일격조차 넘어서는 아득한 데미지가 화면상에 나타났으며 이윽고 보스의 몸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니시키 엘라이의 마지막 일격에 무너진 나자릭 지하 분묘의 보스를 쓰러뜨림과 동시에 잔해 속에서 구체 형태의 아이템이 발견되었고 모몬가를 비롯하여 파티원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요. 모몬가는 기쁜 마음을 잠시 접어두면서 눈앞에 나타난 보스의 아이템에 솔직하게 욕심이 났지만 이번 전투에서 특별히 기여한 바가 크지 않았기에 가장 맨 앞에서 보스와 전투한 전열의 두 사람 바로 무인 타케미카즈치와 니시키 엘라이에게 우선권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글부글 차주전자는 모몬가의 발언을 막았으며 모두 자신의 할 일을 다했기에 보스를 쓰러뜨린 거라 말하였고 야마이코 또한 모몬가가 히든 카드로서 여러모로 신경 써준 것을 알고 있다 말하여 전열의 두 사람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모몬가는 모두의 재촉에 못 이겨 구체 형태의 매직 아이템에 손을 올렸는데 그러나 그 순간 온 세상이 순식간에 어둡게 변했습니다. 모몬가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땐 그들의 눈앞에 황야가 끝없이 펼쳐진 탁 트인 폐허가 보였으며 자신들은 그 폐허에 살짝 높게 솟아오른 돌계단의 꼭대기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순간 아래쪽에서 박수갈채와 함께 환호성이 들려왔고 모몬가와 파티원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환호를 내지르고 있던 이들은 모두 길드 아인줄 고온의 동료들로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의 무기가 장비되어 있어 방금 전까지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모몬가들이 보스를 쓰러뜨림과 동시에 모두가 한 장소로 전이된 것이었죠. 길드원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모몬가들이 해낼 거라 확신하고 있다 말하였고 미발견 던전을 단 1트 만에 돌파한 것에 대해 개발자들에게 보란듯이 과시하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기뻐하는 와중 터치미가 걸어나오며 모몬가의 손에 들려있던 매직 아이템을 가리켰고 그 다음 지정한 장소에는 구형 매직 아이템과 유사한 다른 4개의 구체들과 석판이 있었는데 모몬가는 게이머의 직감을 통해 들고 있던 아이템을 석판에 끼워 넣었고 그 순간 석판이 빛을 발하면서 사라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의 두루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몬가들이 있던 장소에서 거대한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왕좌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어떠한 종류의 보상으로 보였는데 정황상 두루마리의 정체는 소유권에 대한 증서로 보였습니다.
모몬가가 증서를 손에 쥐고 왕자를 바라봤을 때 게임 내 시스템상의 목소리로 나자릭 지하분묘를 정복한 것에 대한 보상, 길드 거점, 나자릭 지하분묘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놀라움에 빠진 와중 모몬가가 서둘러서 증서를 펼쳐보자 길드 거점의 혜택으로서 NPC 레벨을 275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NPC 레벨로 위그드라실 내에서도 NPC 레벨이 3000에 달하는 길드 거점은 단 9곳뿐이 없었습니다. 이는 기본 수치 2250과 던전을 첫 도전만에 답파한 것에 대한 보너스 수치 500이 더해진 값으로 이를 전해들은 길드원들은 더욱 기고만장해하며 개발자들을 향해 빅엿을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사이 나쁘기로 소문난 우르베르트와 터치미마저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고 뽕실모에는 아티팩트로 보이는 크리스탈 왕좌에 모몬가를 앉혀 다같이 기념사진을 찍자 제안했습니다. 이에 신이 난 니시키와 타케는 모몬가를 재촉하여 왕좌에 앉혔고 그 순간 모몬가의 머릿속에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흘러나왔는데 축하합니다. 권장 레벨 80 이상의 던전을 한 번에 클리어했기에 월드 클래스 아이템 제왕의 옥자를 획득했습니다. 메시지를 들은 모몬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콘솔의 화면창을 확인하였고 그는 명백히 버프가 적용된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길드원들은 갑자기 그가 움직임을 멈춰 나노머신이 고갈된 것인가 궁금해했지만 모몬가의 입에서 나온 외마디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거 월드 아이템이에요. 모몬가의 한마디에 의해 파티 분위기였던 길드원들은 순식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이에 오히려 뻘쭘해진 모몬가는 재차 메시지의 내용을 전하면서 제왕의 옥자가 월드 아이템이란 사실을 확실시했는데 그러자 동료들은 월드 아이템이란 단어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몬가는 길드원들을 위해 누구라도 옥좌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줬고 그런 모몬가의 앞에 터치미와 우르베르트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 개설한 길드로 미발견 던전을 1트에 답한 것도 모자라 길드에 월드 아이템을 안겨준 길드장. 이라는 미친 타이틀을 거머쥔 모몬가에게 두 사람은 아낌없는 칭찬을 선사해 주었고 모몬가는 겸손하려 했지만 우르베르트와 터치미는 만약 던전 공략에 실패했다면 모몬가가 모두의 불만과 대책을 감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다면 반대로 성공 또한 만끽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모몬가의 이러한 점 때문에 그를 길드마스터로 추대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왕좌의 앞에 모인 길드의 동료들이 세 사람을 재촉하였고 사진 촬영 기능이 있는 과금 아이템의 찰칵 소리와 함께 길드 아인줄고온의 첫 번째 모험이 끝이 났습니다.